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응환 랩초입니다. 제가 전공이 의학이나 이런 건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의학계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상식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런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생제라고 할 때 항생제라는 거는 박테리아에 쓰는 겁니다. 박테리아는 생물이에요. 작지만 미생물이지만 생물인 반면에 바이러스는 생물과 어떤 생물이 아닌 무생물과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돼요. 차이가 뭐냐면은 박테리아는 이 reproduc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생물이기 때문에 RNA와 DNA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번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바이러스는 RNA가 없거나 DNA가 없거나 그래서 불완전한 생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호스트, 숙주,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동물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세포 안에 있는 자기가 부족한 RNA나 DNA를 훔쳐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은 손상을 당해서 그게 전반적으로 그 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항생제 복용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항생제 주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이 바이러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항생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려면은 antibacterial medicine이 필요한 게 아니라 antivirus medicine이 필요한데 antivirus medicine, 항바이러스제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그 항바이러스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그 예방하기 위한 그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도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독감을 막기 위한 백신을 만드는데 인류가 70년이 걸렸어요.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드스에 대한 백신이나 그 치료제도 아직까지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독해서 죽이는 게 우리가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를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만 차이는 박테리아는 죽는 거고 바이러스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 약간 실수를 해서 이 외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손에 묻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책상이나 어떤 외부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그거를 소독약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몸 안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를 죽이지 않고 소독약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차이 같은데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럼 거기다 소독약을 막 문지르면 바이러스가 파괴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밖에 있을 때고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몸 안에 소독제를 넣을 수도 없고 만약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독제가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기 전에 세포를 먼저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농담으로 이 바이러스가 습도에 약하고 이런 소독약에 죽는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가습기를 미국에 팔면 거기서 가습기가 문제가 된 거는 거기 세척제가 인체에 해로운 세척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면은 폐에 손상을 입게 돼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기포로만 들어와도 신체에 큰 나쁜 영향을 주는데 그거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주사하게 되면 얼마나 신체에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를 죽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겠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걸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심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이러스가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즉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비눗물로 떨어내고 마스크를 통해서 코나 입안의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면은 바이러스를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이러스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안 됐지만. 자, 그러니까 일단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항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도 나름 굉장히 효용이 높은 그런, 말하자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의 RNA를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세포를 파괴하는 인터페론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몸에서 RNA interference라고 해가지고 DNA가 없고 RNA가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RNA를 파괴하는 작용을 몸에서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적혈구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약을 먹어서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 지금까지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새 최근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일단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방법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치고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좋은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박영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국에서 발생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그 다음에 의학계가 협업을 해서 테스트 키트,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한국에서 성공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너무 잘 팔리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만든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는 대부분이 PCR 방식입니다. Polymerase Cycle Test라고 그래가지고 PCR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항체 테스트, 엔타이버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엔티젠 테스트가 있습니다. 안티젠 테스트. 그러면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의학적인 용어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PCR 방식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주 극소량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당연히 눈에 보지도 않고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에 있는 혈액이나 아니면 침 샘플을 가져가도 워낙 바이러스가 소량으로 있을 때는 그게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PCR 방식이 뭐냐면은 이거를 유전자 방식으로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의 양을 100이나 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샘플 안에서 그걸 증폭시키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샘플 안에 있으면은
이 PCR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증폭이 돼서 우리가 그거를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자, 근데 PCR 방법이 좋은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샘플을 가지고 이거를 증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진단 시약이나 아니면은 테스팅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장비가 뭐 전 과정에 자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 과정을 거칠 때 숙련된 의료 기술자들의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단 장비, 그 다음에 숙련된 기술자들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PCR 테스트 키트를 받아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료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진단 시약을 만들 수가 있고 진단 키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증폭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숙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컨비네이션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PCR 장비가 없거나 아니면 PCR 진단 키트가 아예 없는 나라에서는 뭘 하냐면 항체 검사를 해요. 엔타이버디. 자, 이런 거는 혈액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나 이런 거나 샘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원래 하는 방식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워낙 작고 그 다음에 소량일 때는 볼 수가 없지만은 항체는 몸에서 우리 몸 자체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드는 항체거든요. 엔타이버디. 그거는 커요. 항체는 커 바이러스보다. 그러니까 항체가 생겼으면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으면 이거는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증거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는. 그래서 이 엔타이버디 테스팅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바이러스가 아직 항체가 생길 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있지만은 항체가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항체가 안 생겼다는 거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단하면은 오류가 나오겠죠. 특히 바이러스가 침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서.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따라서 항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의 차이죠. 아니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 체계가 너무 약해가지고 항체가 안 생기거나 아주 작게 생기는 사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항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을 하게 할 수는 아주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 아까 말씀드린 PCR 방식은 보통 한 85%, 80%에서 85%. 한국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거는 뭐 9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근데 항체 테스트는 실제로 네거티브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 50도,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PCR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안티젠 방식인데 뭐냐 하면은 안티젠은 바이러스는 작지만 바이러스가 그 감염을 하는 그런 경로가 되는 게 안티젠인데 이거는 실제 바이러스보다 커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는 검사를 못하더라도 엔티젠이 몸 안에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엔티젠이 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또 역시 간접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안티젠이 몸 안에 있으면은 이거를 빨리 디텍트하면은 PCR 검사보다 오히려 더 빨리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제약회사들이 PCR 테스트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티젠 테스트를 개발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티젠 테스트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안티젠을 디텍트하는 과정이 이 PCR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이 검사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훨씬 더 빨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젠 테스트가 개발이 되면은 많은 경우에 이 테스트가 PCR 테스트에서 안티젠 테스트로 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 중이죠. 아직까지 시험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테스트는 역시 PCR 테스트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1번,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죽지가 않는다. 2번, 바이러스가 외부에 있을 때는 죽일 수가 있어요. 소독제나 이런 걸로. 그렇지만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소독제로 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크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온도가 27도 이상이 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러니까 뭐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라.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햇빛에 죽으니까 햇빛을 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독제는 마찬가지로 다 바이러스가 몸 밖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바이러스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on-off 스위치 같이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꺼집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off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바이러스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몸 안에 들어가도 이미 꺼져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이러스가 밖에 있을 때 햇빛도 마찬가지. 어떤 바이러스의 경우 자외선이나 강한 햇빛에서는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작동을 중지한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미 작동이 돼서 on 스위치가 돼서 활동하기 시작한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몸 안에 on 스위치가 돼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는 아무리 옆에서 햇빛을 쬐고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지만 이런 거 뭐 소독약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햇빛을 많이 쬐면 몸에는 좋겠지만 바이러스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러스가 일단 침투했을 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번 PCR 방법, 2번 항체 엔타이버디 테스팅, 3번 엔티젠 테스팅.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수출하고 있는 것은 다 PCR 방법입니다. 엔타이버디 항체 검사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PCR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안티젠 검사는 나름 효용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예방하고 되도록이면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그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